한국이 상식밖의 외교를 펼치고 있다. 외교 실패의 결과가 이어지는 게 우려된다. 현재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한 뉴스가 오히려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서 외교 실패가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고 있지만 막상 일본 정부가 반대로 뒤처지고 있는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는 등 한국의 행보에 적지 않은 자극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의 국회의장이 아랍에미리트 순방 중에 일본이 가장 좋아하는 헐리우드 배우인 탐 크루즈가 한국 국회의장을 직접 만나는 일이 생겨 일본에서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일본 언론에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의외의 포인트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는데요. 최근 한국 정우용 외교부 장관이 부임한 뒤에 세 번째로 전화한 국가에 대해서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외교부 장관은 부임하면서 보통 일본이나 미국에 전화를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전임 강경화 장관의 경우 일본, 미국 순으로 통화했고 그 전에 윤병세 장관은 일본, 미국, 중국 순으로 통화했습니다. 이렇게 최근 장관들은 일본에 가장 먼저 전화를 했는데 한국의 신임 장관은 아직도 일본에 전화를 안 했다면서 세 번째로 통화한 국가에 관심이 모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 두 번째는 러시아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는 아랍에미리트에 전화를 했는데 이것은 한국이 일본 아닌 타국을 선택해 외교 실패라는 의견도 제기합니다. 일본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자 가장 먼저 스가 총리가 축하 전화를 걸려고 애를 쓰는 등 전화 순서에 매우 예민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가장 먼저 일본에 전화한 한국이 실수한 게 아니냐는 것이죠. 현재 일본 국회에서는 앞으로는 한국에 가르쳐 주지도 말고 상대하지도 말자는 등의 비한 3원칙을 강조하면서 한국과는 단교하자는 주장까지 나오지만 전화 순서에는 또 예민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정작 한국이 신경 쓰이는 것은 단순히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에 간 것이 일본을 의식해서 한 게 아니라 앞으로 한국의 외교 방향이 구시대적인 외교를 버리고 미래 산업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우용 외교부 장관도 그렇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은 현재 중동 순방 중으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습니다. 중동 순방에 나선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10일 첫 방문지인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셰이크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라히안 왕세제를 만나 포괄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통합군 부총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무함마드 왕세제는 아랍에미리트의 실질적인 통치자입니다. 박 의장은 이날 왕세제 사저인 바다궁 시팰리스에서 진행된 회담에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며 양국의 신뢰관계는 굳건하고 미래를 공동 설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특히 한국이 왕세제의 사저인 바다궁에 초청된 모습에 다소 당황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일본은 아베 총리가 왕세제를 접견하기도 했습니다만 사저에까지는 따로 초청받은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로 극히 일부 국가에만 허락된 것이기 때문이겠죠. 이와 관련해 무함마드 왕세제는 공식적인 장소가 아니라 집에서 모시고 싶었다며 사저 초청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한국과의 관계는 매우 각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이 매우 가까워졌다며 가스 석유 분야만의 협력을 넘어 양국 관계 발전에는 한계가 없다, 무한하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무함마드 왕세제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된 이후에는 더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며 교육, 산업, 기술, 군사,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무함마드 왕세제는 아랍에미리트의 코로나 초기 대응에 한국이 많은 도움을 줬다며 상당 기간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변이 발생 등을 감안해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치료제와 백신에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무함마드 왕세제는 많은 나라가 양국 관계를 질투하고 있다며 특히 아크 부대 주둔을 부러워하고 있다. 대체 어떻게 한국을 설득해 아크 부대를 주둔하게 했는지 궁금하게 여기고 있다고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좋다면 마땅히 한일 간의 경제 관계가 가볍지 않은 관계로 일본도 한국의 대우를 받았겠으나 이제는 한국의 미래 시대를 맞아 우선순위가 확연히 바뀐 게 아닌가 하는 해석이 나올 만한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양국은 미래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한 모습이 나옵니다.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에 1호기 원전을 수주해 건설했으므로 2에서 4호기도 성공적으로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아랍에미리트의 친환경적 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한국 태양광 등 다양한 기술을 접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박 의장은 아랍에미리트의 산업 다각화와 하이테크 추진은 한국과도 공통점이 많다며 한국은 수소경제 로드맵을 완성하고 수소차, 수소충전소, 수소전지 등을 개발 중이다. 이 분야에서도 양국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밖에 사박 벼 재배 및 지능형 농장, 스마트팜, 프로젝트 등을 통한 농업 분야, 서울대병원의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 위탁 운영을 비롯한 보건 분야 등을 거론하면서 한국이 왜 세 번째 전화한 국가가 아랍에미리트인지 나타내는 파격적인 행보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일본 대중들이 또 거슬리는 장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박 의장의 아랍에미리트 행보 가운데 미션 임파서블 7을 촬영 중인 탐 크루즈가 마침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박 의장을 직접 찾아와 인사를 건넨 것입니다. 식당 매니저는 탐 크루즈가 여기 와 있는데 한국 국회의장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하고 싶다고 한다며 순방단 측의 의향을 물었고 박 의장은 흔쾌히 수용했습니다. 곧바로 2층에서 식사 중인 탐 크루즈가 1층에 박 의장 테이블로 내려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 의장은 대한민국 국회의장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탐 크루즈는 미션 임파서블 3막 장면 촬영으로 왔다. 한국을 너무 좋아하는데 인사드리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탐 크루즈는 한국을 20번 넘게 갔다. 어릴 때부터 좋아했다며 작년에 영화 촬영으로 한국에 가려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못 갔다. 꼭 다시 가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장은 한국에 오게 되면 연락달라고 말했고 톰 크루즈는 끄덕이며 화답했습니다. 이런 뉴스가 일본에 나가자 일본 네티즌들은 하나같이 가짜뉴스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일본에서 톰 크루즈 역시 매우 친근한 배우로 고이즈미 총리와 노래를 부른 적도 있을 정도로 일본 정치계에서도 유명하며 일본인들이 대표적인 지일파 헐리우드 배우로 꼽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국회의장에 직접 찾아가서 인사를 했다는 사실에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이 먼저 기뜸했겠지, 탐 크루즈가 지나가다가 인사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빈말로 인사 거치레를 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한국에 질투 어린 시선을 보낸 것입니다. 당시 탐 크루즈의 깜짝 등장에 식당 손님들은 일제히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고 몰려들면서 일순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한국을 미국과는 떼어놓고 친중 국가로 몰아가며 외교적 고립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제 한국은 아시아를 뛰어넘어서 중동의 제2, 3의 동맹국들이 생겨나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 후 박 의장은 곧 바레인에 방문했는데 바레인의 살만 왕세자 역시 한국은 매우 아름답고 협력할 가치가 있는 나라이자 세계사적으로도 중요한 나라라며 코로나가 끝나면 가장 빨리 방문하고 싶다며 40분간 진행된 회담에서 시종 한국에 대해 친근감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한국과는 적절한 모든 분야에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바레인의 알리 상원 의장도 짧은 기간에 커다란 업적을 성취한 한국에 매우 감동하고 있다며 더 많은 분야에서 협정이 체결되고 양국 협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한국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일본 등에 둘러싸여 오랜 기간 어려움을 극복해온 국가이나 이제 코로나 사태를 비롯해 친환경 기술 반도체로 인한 미래 산업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또 다른 파격적이면서도 시기적절한 행보를 이어가며 무함마드 왕세제가 말한 바와 같이 주변 국가들이 질투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일본은 한국을 어떻게든 국제 무대로 못 나오도록 WTO 총장이나 G7 국가에 참여 못하게 하도록 애쓰고 있고, 중국은 한복이나 김치 공정 등을 통해서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는 주장을 지속하며 도저히 이웃 국가들이라고 믿을 수 없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한국은 독창적인 능력으로 외교 무대에서도 너도 나도 협력하길 원하는 중요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이 계속해서 이렇게 방해를 놓는다면 통화 순위에서 점점 뒤로 밀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트리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m a bigger, stupider idiot. Idiot. 여기 미국에서 제작된 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 마니아인 주인공 클레어 덩컨이 한국의 드라마 세계 속으로 빨려 들어간 뒤 그곳의 세상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이죠. 이 드라마는 한국에서는 그리 유명하지 않았지만 전 세계에 있는 한류 팬들에게는 꽤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작품이 고증하고 있는 한류 드라마의 특징이 꽤 잘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이 드라마가 오마주하는 한국 드라마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첫 키스가 사랑의 시작이자 완성이다. 드라마 속 표현에 따르면 미국 드라마에서야 개나 소나 키스씬이 나오지만 K-드라마에서는 첫 키스의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하죠. 세계 각국의 소녀들은 이 드라마를 보는 순간, 키스를 하는 순간 평생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라는 어릴 적 디즈니 만화에서만 꿈꾸던 순수한 사랑의 꿈을 꾸게 될 수 있어 좋다고 합니다. 둘째, 운동을 많이 한 남자 주인공의 샤워씬이 등장한다. 셋째, 여성 등장인물 중 누군가는 반드시 기절하고, 기절하면 남성 등장인물 중 누군가가 반드시 받아주게 되어 있다. 드라마 속에 나오는 남자 배우들은 그가 설령 조연이라고 하더라도 근처에 기절하는 여자가 있다면 구해주는 스윗함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보호할 의무가 없다고 여기는 서양의 남성 문화에 비해서
한국의 남성이 더 따뜻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라고 하죠. 넷째,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PPL이 있다. 드라마 속에 빨려 들어간 여주인공은 드라마 속에 뜬금없이 등장하는 화장품 광고로 인해 풀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PPL 덕을 톡톡히 받네 라는 대사를 치는데 한국의 네티즌들 역시 뻘하게 터지는 한국 드라마 속 각종 PPL에 대해서 해외의 드라마 팬들 역시 PPL은 한국의 드라마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뜻밖의 재미라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고깃집에서 소주병을 세워놓고 최종 진담을 한다. 삼겹살과 소주병이 함께 있다면 그날 밤 모든 이들은 베스트 프렌드가 될 수 있죠. 이외에도 이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은 레스토랑 셰프인데 재벌 2세라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까칠하지만 속마음은 다정한 성격을 갖고 있죠. 여자 주인공은 전형적인 착하고 성실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러브라인을 방해하는 이들이 있으니 성격이 나쁘지만 집안이 좋은 서브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이 가업을 물려받길 원하는 재벌가 어머니입니다. 이 사이에서 시달리는 여자 주인공을 대놓고 챙겨주는 착하고 멋진 서브 남자 주인공도 있죠. 이렇게 이 드라마는 한류 드라마의 특징을 상당히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한지민, 이지아 등 한국에서도 상당히 유명한 배우들이 카메오로 등장하여 이를 아는 해외 드라마 팬들에게 쏠쏠한 재미를 주었죠. 미국의 대표 영화 매체 인디와이어에서는 이 드라마에 대해 한류 드라마를 향한 최고의 러브레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는 얼마 전 시즌1에 대한 성원에 힘입어 시즌2 제작 역시 마무리되었습니다. 한국의 유명 배우 하지원, 정만식, K-POP 아이돌 헨리 등 다채로운 배우들이 출연하여 드라마를 빛낼 예정이라고 하죠. 안젤리나 졸리가 소속된 회사 엔데버 콘텐츠에서 이 드라마를 배급하겠다고 나섰을 정도로 이번에 이 콘텐츠에 걸리고 있는 기대는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류 문화의 파급력이 상상 이상으로 커졌다는 의미겠죠. 실제로 최근 넷플릭스에서는 그동안 아시아 시장을 지배하기 위한 거점으로 한국을 택했던 기존의 전략을 일부 수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래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넷플릭스 서비스 코리아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OTT 서비스 운영과 가입자 관리, 마케팅 등 한국에서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에는 이와 별도의 법인인 넷플릭스 엔터테인먼트 LTD를 설립하였죠. 이곳에서 주로 하게 될 업무는 각종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부터 영화, 드라마, 예능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 수급과 투자 제작 현장 관리 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내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것은 넷플릭스에게 있어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넷플릭스가 특정 국가에 기존에 운영하던 법인과 다른 별도의 법인을 세운 사례는 영국과 스페인 등이 있는데 영국은 드라마 셜록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스페인은 드라마 종이의 집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이렇게 글로벌 히트작이 생기고 앞으로도 전도가 유망한 소프트 파워를 가진 국가에는 넷플릭스에서 별도의 법인을 세워 특별 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는 2015년 이후 한국의 콘텐츠에 1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투자했는데 이로 인한 성과가 가성비와 글로벌 트래픽 측면에서 매우 만족스러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하죠. 특히 요즘 글로벌 대형 OTT가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는 곳은 동남아 시장인데 이 지역에서 시장 상위 10개 트래픽을 한류 드라마가 이끄는 형국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넷플릭스는 기존의 판단이 옳다는 것에 확신을 가졌고 앞으로 더욱더 많은 금액을 한류 콘텐츠에 투자하겠다는 선전포고로 한류 콘텐츠 전담 법인을 한국에 설립한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옆나라 일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는 카미카제라는 자살 특공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극우 소설가 야쿠타 나오키는 이 카미카제를 미화시킨 소설 영혼의 제로를 출판하여 500만 부를 팔아치우는 쾌거를 올렸죠. 이 소설은 영화로도 상영되어 총 관객 700만 명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그답게 그는 트위터에서 혐한 발언 제조기로 유명하여 일본 극우주의자들 사이에서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 그는 일본 전철에 한글 표기가 있는 것을 보고 대일본 제국에 대체 왜 한글이 있냐며 구역질 난다는 트윗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방송에 출연하여서는 한국인들은 인간 쓰레기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これはヘイトやとなんと言われる。もう韓国人おかしい。人間のクズやね。だからよくね、もう韓国最低だと、いや、韓国人でもいい人はいますって。いい人なんかおるかいな、絶対。もう戦争したいね。僕はもうその刀を持ってね、もう切り込み隊長として真っ先にもう切りに行くで。 그런데
얼마 전 그가 트위터에 올린 한 고백은 그를 추종하던 일본 극우주의자들의 맹비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얼마 전에 친한 편집자가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한류 드라마가 재미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나를 놀리는 거냐? 쓰레기 같은 한류 드라마 따위는 볼 이유가 없어 라고 일갈했죠. 그런데 그는 속았다고 생각하고 한 번만 봐보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넷플릭스로 한번 볼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그 드라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드라마에 흠뻑 빠져버렸다며 자신을 따르는 극우주의자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에 그의 팔로워들은 선생님 제정신입니까? 한국 배우나 가수들은 역사를 날조해서 정치적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문화가 별개라 생각하는 것은 일본인 뿐일 것입니다. 북한에 납치된 피해자들의 심정을 생각해보긴 했습니까? 라며 그를 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야쿠다는 그냥 드라마가 재밌다고 했을 뿐인데 왜 그렇게까지 심하게 말하느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보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라며 진땀을 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을 극도로 싫어하는 이들마저 한류 콘텐츠의 매력에 빠지고 있으니 평범한 이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애니메이션의 나라 일본의 넷플릭스 랭킹에서 한국의 드라마 스타트업,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등은 당당하게도 일본 애니메이션들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일부 매니아들의 문화로만 치부되던 한류 콘텐츠가 이제 일본의 주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인데요. 실제로 젊음의 거리라 불리는 일본 도쿄의 시부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도 한류 콘텐츠의 영향력이 눈에 띄게 돋보입니다. 학교를 마친 일본의 중고등학생들은 교복에 책가방을 맨 그대로 이 지역의 최대 음반 매장인 타워 레코드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현재 사용 중인 8개 층 가운데 무려 5층이 K-POP 전용 코너이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직접 노래를 만들어 안무를 하는 모습이 멋져요. 스스로를 그룹 세븐틴의 팬이라 외친 여학생 2명이 말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옛날에는 소녀시대나 동방신기가 좋았는데 요즘에는 BTS, 트와이스에 흠뻑 빠져 있어요. 제3차 한류 물결이 치고 있다고 듣긴 했는데 아무튼 K-POP이든지 한국의 화장품이든지 일본에서 상당한 인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뭔가 한국이라고 하면 좋은 이미지가 떠오른다 할까요? 라며 한국에서 왔다는 취재진들을 향해 반짝이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요즘 일본의 12, 10세대는 한국과 일본의 정치 역사적인 갈등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한국은 오샤레한 나라라는 이미지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샤레는 멋지다, 세련되다, 근사하다 등으로 해석되는 일본 단어인데요. 이 정도가 지나쳐 일본의 대중문화 전문가들은 인류가 한류를 추격해야 한다든지 인류는 한류에게 이미 완패당했다라는 그들로서 보기 힘든 냉정한 평가를 내놓고 있죠. 그만큼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류는 한국을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이었다면 이제는 일본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유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트렌드 조사업체의 설문에 따르면 과거에는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세계 문화의 중심지라 여겼다면 이제는 한국이 신트렌드의 중심지라 여기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일본 젊은이들의 인식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퍼블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